4월 27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어제 호남 지역에서 경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90%에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오늘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을 보고 있자면 저 경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은 김경수, 김동연은 다음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게 공천 좀 달라. 김경수는 다음에 가능하면 당대표 자리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을 공격도 하지 않고 이재명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이 주지 않습니다. 개딸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 다음 민주당이 지금 물밑에서는 고민 중인 것이 대법원의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보를 바꿀 수도 있고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재명이 90%의 지지율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이 되었다. 지금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제 2차 경선 사자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29일 2강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토론회 정도라면 품격도 있고 내용도 알찼고 다 토론회 잘했다. 이렇게 역시 당원들과 지지층이 따갑게 비판을 하면 정치인은 바뀝니다.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마수 토론에서 그렇게 좀 깽판을 친 것이죠. 이렇게 깽판을 쳐서 반성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집회를 보고 있자면 대법원 앞에서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을 규탄하는 이런 시위를 가졌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를 뿐더러 헌법재판소처럼 압박을 가하고 그런 식의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시위를 벌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역풍입니다. 대법원의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벌이는 것, 그 개딸들이 시위를 벌이는 건 촛불연대 이런 소위 시위꾼들입니다.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도 저게 가장 골칫거릴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일부 유튜브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역시 윤 대통령 밖에는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시내에서. 그것도 그 이유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유튜브들이 주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지를 한다라고 밝히는 그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심리가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사용했던 언어들, 계몽령이라든지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든지 계엄은 꼭 필요했다라고 하든지 이런 주장들은 집회 시위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법리 다툼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논리들입니다. 그게 일부 효과가 있고 일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또 재판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먼저 지적을 하고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물밑에서 고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저렇게 서두를 수가 있느냐.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빠르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5월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입니다. 이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전원 합의체 회의를 연 만큼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게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걸,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월 26일 이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3개월입니다. 대법원 가장 빠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법원의 선고도 3개월 안에 내려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 이 선고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이건 지금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 있다. 이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그럴 리도 없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5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 강행을 해야 하느냐. 복잡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론을 짓겠다라고 한 각오를 했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대법관들과 의논을 해서 대법관들도 그게 옳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원 합의체 회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 재판도 중단을 한다, 또는 뭐 재판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소추 특권에 민사재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적인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가운데서도 이미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게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중단된다라고 결정하거나 다 논란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된다라고 하면 저 범죄자 이재명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그 다음 계속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재판, 이 대법원에 이제 계류가 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서울 고법으로 넘어오고 이럴 경우에는 피의자가 없어도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재명 무죄로 확정 지을 것이었다면 그냥 두면 됩니다.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6월 넘어가게 됩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보면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게 무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의 지금 여러 명의 생각은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냥 가능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것은 합의를 하자, 서로 강압을 합니다. 근데 대법관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몇 대 몇입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자기의 온 전체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저 좀 허접한 저런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결을 하게 될 거다. 지금 이제 대법관들의 의견을 전부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이게 되면 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2명입니다. 어느 쪽이 많으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로 가장 상식적인 것은 파기환송이죠. 대부분 파기환송을 하는 것인데 이게 파기환송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파기환송을 해도 재판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까지 서울고법에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건데, 그렇다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계속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뭐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혼란 없이. 가장 깔끔한 것은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천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런 범죄자가 출마하는 이런 경우가 천에 한 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결정, 대법관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유죄 결정은 날 것이다. 문제는 이제 파기 자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또는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 대법원에서의 형량,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에 서울고법에서의 형량 100만 원이 넘느냐 100만 원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파기 자판이든 환송이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선고가 유죄로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은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 지금 후보 등록일 다음에 결정이 나게 되면,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서둘러서 빨리 결정이 나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 다음 국민의힘의 사자토론회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준표도 많이 좋아졌고 한동훈도 많이 좋아졌고 김문수 특히 많이 좋아졌고요. 안철수는 조금 이 과학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법률적인 지식, 국정 운영 지식이 맞습니다. 우리도 과학이 참 이과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정 운영, 이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이과 출신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2, 13년 전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안철수 의원 헌법 공부도 많이 했는데 또 블록체인 그 과학은 전문가인데 그 잘 모르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안철수는 제외를 좀 하고요. 3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KBS에서 조사한 것이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이게 결과를 봐도 또 조사 방식을 봐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 룰에 따라서 이 3강입니다. 3강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넣은 당원들과 이 지지층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22% 동률이었습니다. 안철수는 6%입니다. 동률이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이 지지율 요동을 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동률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재명과 이준석 이렇게 3자 맞대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가 가장 높았습니다. 3자 맞대결을 할 경우에 이재명은 주로 46, 47% 이렇게 나오고 이준석은 7, 8% 정도 나옵니다. 홍준표는 27%가 나왔고 김문수는 24%, 한동훈은 21%였습니다. 전체도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가 이재명과 좀 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다 묶어도 이재명과 박빙의 대결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경선이죠. 이재명처럼 저렇게 주고 있는 경선을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죠.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하는 것은 다 녹여내면서 시너지 효과, 컨벤션 효과 팍 튀게 되는 것이죠. 지지율이. 그 뒤에 또 이제 한덕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만 한덕수가 어쨌든 출마는 굳혔고 저렇게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덕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더한 것이 지금 한덕수가 없어도 빅텐트를 해야 되는데 마침 한덕수가 있다면 빅텐트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KBS 여론조사가 가장 믿음직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김문수와 홍준표가 잘했고 한동훈과 안철수가 조금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선명하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토론을 그렇게 하는 게 원래 홍준표는 그 마지막 이제 기회다라고 하면 간절함이 있으면 좀 바뀌어줘야 합니다. 한동훈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김문수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한 부분, 그 당원 게시판의 댓글 부분이라든지 또 한동훈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이런 메가시티를 서울에 준하는 메가시티를 2년 안에 만들겠다. 2년 안에 만들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한동훈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2년 안에 기반을 잡겠다.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메가시티를 무슨 뭐 2년 안에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이런 지적들은 괜찮았고요. 제가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홍준표가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에 왜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돌아섰느냐. 당원들이 시켜서 당원들과 지지층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좀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있느냐.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변명 중에서 가장 좋은 변명이 당원들과 지지층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바꾼다. 그걸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김문수가 이랬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댓글을 놓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댓글 쓰지 말고 비판할 게 있으면 전화로 하거나 만나서 비판을 해달라. 같은 정치인끼리 같은 거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참 아프게 꼬집는 거죠. 댓글을 쓰면 되겠느냐. 끝까지 한동훈이 부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소신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과 계엄이 있는데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판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을 막았느니 계엄이 어쨌느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재명과의 대결에서는 계엄을 일으킨 이재명의 국정 난동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선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방점을 찍으니까 이 방점을 왜 찍느냐. 탄핵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강하게 부딪히고 반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탄핵에서 홍준표처럼 탄핵이 불가피했는데 나중에 탄핵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개판이었고 그걸 보면서 후회되고 반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입만 열면 한동훈이 자기가 한 말처럼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는 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에 들어가면 뭐 전혀 탄핵 이야기하면 계속 계엄 막았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을 반대하는 당원들과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묶어내겠습니까? 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유연하게.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이재명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대항하면서도 계속 지금 계엄 막았다. 계엄 내가 앞장서서 막았다. 이재명보다 빨랐다 지금. 아니죠. 이 계엄이 왜 나왔느냐. 이재명의 국정 난동 때문이었다가 맞는 것이죠. 전략이 좀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유연한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조금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습니까? 당원들이 지지층이 바뀌라고 하는데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동률이 나왔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당원들 지지층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3자 대결에서 이 한동훈이 가장 낫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역선택이 사라졌다. 중도층이 아직 충분히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았다. 많이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지금 이 3자 대결을 하면 한동훈을 안 찍는 겁니다.
지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캠프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동훈으로 뽑히면 결국은 당원들이나 지지층 모두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겠느냐. 설마 이재명을 지지하겠느냐. 맞습니다. 뭐 지금 한동훈을 정말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뭐 차라리 이재명을 찍었으면 찍었지 한동훈을 찍지는 않겠다라는 보수 우파의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선거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찍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동훈을 찍겠죠. 그런데 정치인의 자세는 어차피 나 찍겠지. 나는 내 소신대로 간다. 알아서 찍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죠. 내가 이렇게 좀 바뀔게. 뼈를 깎는 내 소신을 굽힐게. 이게 한동훈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이번 정치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길게 정치를 하려면 여기에서 당당하게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신을 지키고 나가야 정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 뭐 한동훈이 길게 정치하는 것, 그거 생각했다면 지금은 6월 3일 대선이 급합니다. 지금 1년 뒤, 2년 뒤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은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도 전술은 요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찍지를 않겠지만 보수우파 한동훈도 안 찍고 투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정치인의 예의도 아닙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배신자다, 뭐 계엄 탄핵, 이런 논쟁. 사실은 이 논쟁 속으로 들어가면요. 김문수나 지금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원들과 지지층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속도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당원, 이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짧지만. 그래서 지금 표현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뭐 한덕수와의 지금 후보 단일화 빅텐트는 다 동의한 것 아닙니까? 표현의 차이는 또 자기 입지의 차이, 지지층, 자기 소신을 바꾸어가는 시간에 이런 문제들이죠. 결국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한덕수와의 단일화 지금은 해야 된다면 뭐 경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죠. 당원들과 지지층 보고 나는 이렇게 분명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따라와 달라.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에. 투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묶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게 그 집토끼부터 묶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뭐 외연 확장이죠. 제가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기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기존 지지층부터 묶어내는 자기 집안의 이 집안부터 묶어내지 못하는 게 뭐 밖에 나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당원 지지층부터 묶어내는 이 힘, 그게 더 나아가서 빅텐트를 만들어내는 힘, 이 두 가지가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거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준다면, 이재명 저 범죄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있어 준다면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이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 전통 지지층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를 모두 생각해서 이번 오늘과 내일 또 이강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